네, 안녕하세요. 2024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정시 모집 이해와 대비 안내를 맡은 휘경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석환입니다. 지금쯤 우리 아이들이 2023 대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또 새롭게 고3에 올라온 학생들을 대입 지도를 하시게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입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4 대입 전형에서 주된 특징은 무엇이고 전년도와 달리 변화된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주된 특징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수,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산점이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두 번째 구성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시 모집의 주요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할 때는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정시 모집은 모집군 가나다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대부분은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서울대에서 교과평가를 반영을 했고요. 2024 대입에서는 고려대가 새롭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일부 교대라든가 의예과 계열을 중심으로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대입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시 모집의 비율이 22%, 수시가 78%였는데요. 올해는 정시 모집의 비율이 21%, 수시가 79%, 즉 정시 모집이 오히려 1%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는 4,418명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항상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정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입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시 모집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런 정시의 감소가 눈에 띄지만 권역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 모집 인원의 증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도권에서는 정시 모집 비율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약간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 모집 인원 중에 35.6%, 4만 7천여 명을 정시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11.9%, 2만 5천여 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이 정시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이 정시에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수도권은 수시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시에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살펴본 이런 그 권역별 모집 인원을 세부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9%, 학생부 종합전형이 31.6%로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의 46.5%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보더라도 37.8%에 해당하는 이 모집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수시의 학생부 위주 전형 못지않게 서울에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1.3%, 종합 전형이 19.5%로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게 되고 수능 위주 전형은 10.3%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권역별로 어느 지역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수시냐,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이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냐, 이렇게 그 모집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3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모집 시기 군별로 이렇게 이제 모집 대학을 보시면요. 작년에는 가군에서 139개 대학이, 나군에는 145개 대학이, 다군에는 122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가군에서 2개 대학 정도가 감소를 하고 다군에서는 5개 대학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큰 이렇게 그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나군에서는 145개로 전년도와 동일한 대학별로 모집 대학의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 군별 인원을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가나군에서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비수도권에서도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즉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가나 다군별로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더 균형 있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및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해당하는 16개 대학들은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다른 대학들도 30% 이상을 선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모집 비율 순으로 한번 주요 대학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비율로 학생들을 정시에서 선발한 대학은 올해는 서울시립대로 48.9%,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45.6%, 숙명여대가 44.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37.8%, 홍익대는 32.7%에 해당합니다. 이 이화여대나 홍익대는 정시 비율을 40% 이상을 맞춰야 되는 공정성 강화 방안 16개 대학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율로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증감을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걸 모집 인원 순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대학별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경희대는 모집 비율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집 인원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인 2,400여 명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중앙대가 다음으로 이제 2,096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립대는 모집 비율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지만 전체적인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은 900명, 서강대도 691명 정도를 이제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율 순으로 볼 때와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 순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주요 특징 및 변화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시 모집에서 올해 첫 번째로 제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정시 학생부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했고 이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고려대도 교과 우수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또 그래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대도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60, 교과평가 40, 일반 전형은 단계별로 모집하면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으로 먼저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교과평가를 20%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1,119명으로 지역균형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이긴 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 일반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1,067명을 선발하고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427명을 선발해서 그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80에 교과 20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와 고려대의 이 학생부 반영 방법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평가 방식이 정성평가이면서 절대평가이지만 고려대는 교과 반영 방식이 정량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대부터 살펴보시면 서울대는 세 가지 평가 항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목 이수 내용, 두 번째는 교과 성취도, 세 번째는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목 이수 내용은 학생들이 이제 교과목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과목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라든가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교과 성취도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과목별 학업 성적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세특에 드러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이제 평가하는 이런 이제 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반면에 고려대 교과 반영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평균 등급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산출을 한다라고 시행계획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도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전교과를 반영하게 되겠고요. 활용 지표는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그리고 이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이렇게 이제 그 환산 등급으로 변환 등급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점수 계산 방식은 이렇게 계산된 교과 평균 등급 점수에 100점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A등급 평가를 받은 사례를 보시면은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 예를 들면은 물투, 화투, 기하 등 이런 식으로 과학 쪽이다, 과학 분야다라고 하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기초교과 영역에서는 2등급 이내나 성취도 A, 그리고 이제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나면 이제 A등급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려대 교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과 평균 등급 산출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과 평균 등급 산출 방식을 적용해서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조금 작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감점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등급대에서는 반영 점수가 98점이라면 3등급대에서는 94점으로 4점 정도가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데 4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3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8점으로 좀 더 벌어지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고려대가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학교 내에서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충실한 학생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필수 반영 과목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으실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서강대가 자연계에서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탐구는 과탐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제한을 폐지해서 자연계에서 수학과 그 다음에 탐구에서의 반영 과목의 수능 응시 과목의 제한을 이렇게 이제 철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응시 과목의 자연계 응시 과목의 제한을 철폐했지만 탐구 영역에서는 서강대와 달리 최소 한 과목은 과탐을 응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자연계 아이들은 미적이나 기하, 과탐을 선택하더라도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문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학에서는 확통, 탐구에서는 사탐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계 모집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많이 걸린 경우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형 수능 아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이과의 어떤 그 차이를 발생하는 부분들로 이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는 조치로서 통합형 수능에 맞게끔 이런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수능 필수 반영 과목의 변경을 보이는 모습들을 반영한 대학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이렇게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처럼 자연계 전체 모집 단위에서 변경이 아니라 인문 또는 자연 일부 모집 단위에서 변경을 보이는 대학들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경희대 사례를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간호, 지리, 한의의 인문 모집 단위, 즉 이런 모집 단위들은 인문과 자연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모집했던 모집 단위들인데, 이런 이제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에서는 확통, 탐구에서는 사탐을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022년도 경희대 최종 등록자, 정시 최종 등록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의회 같은 경우에 인문 모집 단위에서 확통을 선택한,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등록 비율이 15.4%이고 나머지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해서 모집을 했지만 실제 인문 단위에서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쪽을 지망했던 아이들의 대거 유입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희대에선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이렇게 수학에서는 확통, 탐구에서는 사탐을 이제 지정을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고려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려대 간호나 자유전공에서 이제 국수탐으로 이렇게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제한이 폐지가 되었고요. 이제 서울과기대나 성신여대도 이렇게 이제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학 또는 이제 수능 지정 영역을 폐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및 한국사 반영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예를 들면 인문이면은 국어, 수학, 탐구를 35, 35, 30 이런 이제 비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영어를 가산점 부여 방식에서 변경을 해서 비율 반영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인문을 예로 들면은 국어 35, 수학 30, 영어 10, 탐구 25 이렇게 이제 영어를 비율 반영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반영 비율이 15%, 20%였는데 영어 반영 비율을 5%씩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사 반영 방법을 살펴보시면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 이 세 대학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성균관대는 한국사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다 감점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건국대나 동국대는 비율로 5%씩 반영했는데 마찬가지로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주로 이제 전년도 입결을 많이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반영 방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년도의 입결을 단순하게 올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영된 이렇게 그 반영 영역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점 중에 과탐투 반영 방법의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대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 영역에서 자연계 쪽을 지원할 때는 과탐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나 투투 조합을 선택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과탐에서 원원의 조합이 어려웠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서울대에서는 과탐에서 원원의 조합도 허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과탐에서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조정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렇게 이제 그 모집 단위에서는 물리나 화학에서 원이나 투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이런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를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과탐2에서 가산점이 없었는데 올해는 과목당 0.5의 가산을 부여하는 모습을 이제 변화를 주었고요. 한양대는 반대로 전년도에는 과탐2에 3%의 가산점을 주었는데 올해는 가산점을 없애는 이제 이런 모습에서 좀 반대되는 이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과탐과 관련된 이제 조정점수를 부여한다. 서울대는 과탐에서 원의 조합도 올해부터 허용을 하지만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된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원을 선택했을 때는 조정점수가 없고요. 투 과목을 하나 선택했을 때는 3점, 과탐 투 과목을 2개 선택했을 때는 5점의 조정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2년도에 서울대 기계공학과 합격자 14명이 한번 표본을 저희 이제 센지나 정시 프로그램에서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서울대 기계공학과 2022년도 14명 합격자들의 과탐 성적을 보면 과탐 1 성적의 표준 점수 평균은 지원자들의 이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5.3점, 과탐 2의 표준 점수 평균은 63.5점으로서 1.8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서울대는 전년도부터 표준 점수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과탐 1을 2과목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전형 점수 산출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104.48 정도가 과탐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과목을 한 과목을 한번 조합을 해서 과탐 1과 과탐 2로 우리 학생들이 응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대 점수 산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03.04점 정도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과탐 2 과목을 한 과목을 봤을 때 좀 더 점수에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 점수 3점이 부여되면 오히려 과탐 1 과목을 2과목 선택했을 때보다 좀 더 역전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과탐 1, 2과목을 좀 더 잘 보면 당연히 되겠지만 과탐 2를 선택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둘 부분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수능 점수 활용 지표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등급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어떤 점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시면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여대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일부 서울대를 비롯해서 표준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천 경기 지역이나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교대들을 중심으로 또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활용 지표를 따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우리 한 학생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의 점수는 이제 표준 점수로는 379점, 백분위 점수로는 261점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이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정보원의 표본 사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표준 점수 379점에 해당하는 점수는 전체 누적비에서는 6.5%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학생의 점수가 100분위로 계산했을 때는 261점이고 261점일 때 우리 학생의 누적비는 9.16%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우리 학생의 점수가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와 백분위 점수를 반영했을 때 우리 학생의 전체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표준 점수가 좀 더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학생은 백분위 점수가 좀 더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 대학에 따라서
또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점수의 유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유불리를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의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이제 이렇게 참고하고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년도 수능 탐구 표준 점수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구 영역의 취득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기준으로 대학마다 변환된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탐구 표준 점수를 보시면 사탐에서 보시면은 정치화법을 선택했을 때 최고점은 74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선택한 학생이다 그러면은 가장 최고점을 맞더라도 65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정법을 선택한 학생은 74점이지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학생은 만점을 맞아도 65점에서 9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최고점을 받았을 때 75점, 하지만 지구과학 2를 선택했을 때는 최고점을 받았을 때 67점으로서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8점의 유불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중에 이제 수능 영역별로 반영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같은 표준 점수의 합을 받더라도 영역별로 이렇게 또는 계열별로 반영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영어 반영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는 대학에 지원할 때 환산 점수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정시 환산점 산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똑같이 A나 B 학생은 표점 합으로 보면 387점을 받았지만 영역별로 보면 이제 점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 학생들이 한번 서강대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서강대 반영 방법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했을 때 A 학생은 환산점이 495.64점이 나오지만 B 학생은 서강대식으로 하면 환산점이 499.61점이 나와서 A 학생은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환산 참고점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게 되고 B 학생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점 합이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영역별로 어떤 점수를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이제 환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통합형 수능이 우리 학생들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형 수능의 영향을 살펴보시면요. 이 통합형 수능의 특징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조로 되어 있고, 국어는 언매나 화작 중에,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이제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한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획득한 점수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어떤 점수를, 평균 점수를 공통 과목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점수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한번 이 통합형 수능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3 수능 저희 교육청 표본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을 자연계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선택을 한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두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보시면은 국수탐을 선택한 학생들과 국미기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축이 이제 표준 점수의 모습이고, 세로축이
그 점수대 구간별로 이제 인원의 누적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국미기가를 선택한 학생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높은 표준 점수에 많이 치우쳐 있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겹쳐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미기가를 선택한 학생들과 그 외에 이제 국수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렇게 같은 표준 점수 구간에서의 인원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교차 지원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같은 표준 점수를 받았을 때 국미기가를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넘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차 지원을 발생시키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누적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같은 이제 표점 합 390점인 학생들을 보시면은 자연계에서 국미기가를 선택한 자연계에서는 표점 합이 390점일 때 누적비상으로는 5.3%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은 인문계에서 390점을 맞은 학생들은 누적비상으로 0.69%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수능을 반영하는 이 정시 지원에서는 내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우리 학생들의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자연계 쪽보다는 인문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인문 지원서 교차 지원을 발생하고, 이런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으로 넘어왔을 때 당연히 누적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문 지원선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 대입에서 정시 교차 지원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자연계, 즉 수학에서는 미기나 탐구에서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을 이제 자연계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 모집 단위로 넘어간 비율을 보시면,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 추정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띈다. 그래서 경희대 55.95%, 시립대 68.38%, 뭐 연세대 61.98%, 그래서 이렇게 5, 60%가 넘는 비율로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넘어가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 교차 지원의 영향을 이제 대학별 계열별로 한번 사례를 보시면은, 우리 자연계 아이들이 무작정 인문계 모집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유리한 점수를 받는 영역이 이제 수학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많이 받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또는 모집단이나 계열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더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라든가 중앙대, 그리고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등 이게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나 모집단위에서 이렇게 교차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앙대를 한번 보시면, 중앙대는 상경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지만 인문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차 지원 비율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중앙대가 2022 대입에서 인문의 변표를 조정함으로써 자연계 아이들이 같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문 모집 단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제한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표를 대학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교차 지원의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의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들, 또 이제 전체 규모의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년도 수능 응시생은 전체적으로 이제 44만 7,669명으로서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재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재학생 외 인원수는 좀 더 늘어난 부분들을 보셔서 전년도 수능에서는 재학생 응시 인원은 감소했지만 졸업생 응시 인원은 한 1만 명 내외가 좀 더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올해 2024 한번 수능 응시 인원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고3 재학생 수가 상당히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능 응시생 전체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좀 더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수능 우리 그 점수대 구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올해 이제 변화에 참고할 요소가 되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영역별 분석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인데요. 그럼 이제 재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좀 더 많은 비율로 이렇게 이제 수능을 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2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제 등급별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1등급 비율이 54%, 수학도 57%를 차지해서 졸업생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등급대를 보더라도 국어에서 47%가 졸업생들, 수학의 2등급도 졸업생들이 47%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졸업생들이 상위 등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에서는 그래도 재학생들이 조금은 더 높은 1, 2등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대를 이제 비교하면서 정시 지원과 수시 지원의 유불리를 비교할 텐데, 실제 이제 수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재학생들과 더불어 이제 졸업생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구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졸업생들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정시 지원에서 참고를 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2022년도 재학생과 졸업생의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그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를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의 비율이 정시 모집에서 57.6%로 수시 모집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훨씬 더 큰 비율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고려대 정시 전형 결과를 보더라도 재수 이상이 69.9%, 거의 70% 가까이가 재학생이 아닌 이제 N수생들의 합격 비율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N수생들의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은 더 오랜 기간 이렇게 수능을 준비한 졸업생들의 모습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재학생들도 수능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좀 더 이제 상위 등급 학생들이 먼저 합격을 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졸업생들의 이렇게 강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수능 영역별로 어떤 점수 차이를 가져오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2022년도와 2023년도 남녀 국어 수학 등급별 비율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학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때도 그랬지만 2023 수능에서도 수학 1등급에서 여학생들의 비율이 26%, 2등급에서는 35.3%로 우리 여학생들이 수학 1, 2등급에서는 국어보다는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대학별로 여대 입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화여대부터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4개 대학들의 2022년도 정시 입결을 성적을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인문과 자연의 합격 구간 중에 한번 인문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50%대부터 80%대까지,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수학 100분위 점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학생들의 수학에서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여대를 지원했을 때는 수학에서 인문 지원자들이 4, 5등급을 받더라도 인서울여대에 정시로 합격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수학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대를 지원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평가와 이제 수능 원점수를 비교하는 한번 그 파일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통 수시가 유리하냐, 정시가 유리하냐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주로 본인이 받은 등급을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을 등급이나 백분위가 아니라 한번 원점수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2학년 때 11월 학력평가에서는 71점, 이게 이제 수학 점수를 가져왔는데요. 71점의 원점수를 받았을 때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동일 집단 학생들이 2022학년도 3학년 때 3월 학력평가를 봤을 때는 60점대를 가지고도 수학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N수생들이 들어오는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한번 70점대를 받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라고 한다면은 2등급이 아니라 3등급대를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원점수가 동일하게 2학년 때와 3학년 초의 학력평가에서 와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도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또는 수능으로 가게 되면 백분위선이나 등급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단순히 이 등급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기보다는 원점수의 변화를 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점수의 상승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시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2024학년도의 정시 지도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서울대학 정시 비율이 많이 증가했지만 고득점 N수생 수도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를 한번 면밀히 비교하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형수능의 도입으로 수학 고득점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가 작용이 되면서 합격선 예측이 상당히 어려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고3 학년 초의 학력평가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1월의 수능은 다르다. 즉 학력평가 영역별 원점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학생들이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학생들은 수학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우리 여학생들이 수학에서 학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적지는 않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공통 과목이 실제는 우리 학생들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다면 여학생들도 충분히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2024 대입 정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 방법만 보면 수능 위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오늘 안내해 드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고3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